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유민우입니다. 2021년 신차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2021 여기 이슈 대망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021년 신차 이슈를 위해서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토 나경남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티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토의 나근원 기자입니다. 근황 토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 이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오토 이슈에서 저기 택배비 대주세요. 택배비요? 네. 택배비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원하게 그러면 뭐 어떻게 선발이든 뭐 선착순이든 뭐 방법은 조금 더. 네. 조금 더. 네. 어쨌든 이번에 끝나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분 정도? 그건 글쎄요. 되는 대로 해야죠. 되는 대로. 네. 촬영 시점까지로 하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분들. 네네. 뭐 요 시점까지 일단은, 신청해주신 분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월 8일 오후 3시 경입니다. 2.5단계가 발효가 됐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조건희 기자는 근황. 근황이요. 근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아유,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 드렸어요? 네. 네. 뭐 줬어요? 네, 여기까지. 가장 좋은 거 주셨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내가 준 건 별거 아니다 이거지. 아닙니다. 오늘 또 선배들이 또 케이크도 해주시고 네. 아주 감사합니다. 간만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보고 네. 그래요. 아. 남자들끼리 참 이게 부끄럽게. 내 영상 아까 클립 핸드폰으로 다 땄어. 네. 들어갈 거임 그러면? 뽕다리에. 좋네 부끄러운데. 좋네. 아, 네, 오늘은 두카티하고 세나 소식을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세나 코리아에서 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을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필터 마스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이거 이제 세나에서 이번에 새로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라이딩 할 때 쓰는 바라클라바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제품을 꺼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카메라입니다. 조카메라. 이렇게 필터 구조가 이렇게 있어서 일반적인 바라클라바는 이렇게 폭겹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이랑 코 주변에 이렇게 필터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필터를 통해서 이게 나노 섬유 필터, 그리고 수분 흡수 라이닝, 뭐 그리고 방수 라이닝 이런 게 덧대져 있는 필터인데, 지금 저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안 흘러내리게 귀에 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써봐야겠다. 그 미세먼지 차단해주고 비말 차단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썼을 때 귀에 거는 것보다 쓰고서 흘러내리잖아요. 헬멧을 저희가 쓰게 되면 이게 맞아. 내려가잖아요. 어. 마찰 때문에. 그때 이제 헬멧을- 걸려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풀페이스도 쓸 수 있겠지만 이 입 때문에 응.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오픈 페이스 쓰거나 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사실 바라클라바 겨울에 쓰면은 춥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에 한 겹 더 있는 거니까 따뜻할 것 같고, 그 겉보기에도 뭐 네. 과하지 않고 좋네요. 이게 보니까 안경 착용자를 위한 여기 그 덧댐 처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코. 네. 코 그거 네. 사실 안경 쓰시는 분들 이거 마스크 잘못 쓰면 여기 김서리고 그래갖고 이거는 마스크 안쪽에다가 붙이는 테이프를 테이프. 이렇게 떼어갖고 그렇군요. 부착하면은 좋겠네. 그렇게 쓰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또 연결해서 이번에 세나에서 또 신제품! 새로 출시하는 레티튜드. 스노우보드 헬멧인데, 이거랑도 또 저거랑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딱 세트 제품으로 딱 좋은 것 같은데, 세트 구성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이게 겨울철에 또 우리 라이더들 또
겨울에는 또 저거 많이 타시잖아요. 스노우보드 많이 타지. 보드나 스키 같은 거 많이 타시잖아요. 우리 또 액티비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속도에 또 네. 그런데 이제 또 내성도 있고. 네. 우리는. 저도 이제 가서 오픈 페이스 헬멧 쓰고 막 이랬는데 스노우보드 헬멧이 따로 없으니까 그때 불편한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맞아요, 친구들이랑 가거나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나 이럴 때 통신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달려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지금 몇 미터죠? 100m, 700m인가 뭐 1.4km 네, 이렇게 나요. 최대 1km 넘는 것 같고 그러면 어지간한 슬로프에서는 웬만해선 다 되죠. 네, 그 친구는 저기 슬로프 내려가고 있고 나는 리프트 타고 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그리고 토크가 가능하네. 4A라서 4명이니까 어. 사실 뭐 세나 쓰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결되면은 또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아직 가격은 안 나왔죠? 네, 가격은 안 나왔는데 지금 이게 좋은 게 또 이거 네. 벤틸레이션. 네, 벤틸레이션이 지금 앞인가요 뒤로 있나요? 지금 뒤로 미시면 돼요. 네. 잘 안 되면 NG인데. 아 됐네요. 네. 시제품이라서 또. 이것도 이뻐. 이것도 되어 있고 이 뒷부분에 곡을 또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을 걸으라고 곡을 거는 거리도 스트랩이 또 있고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좋네. 또 지금 써보니까 귀가 따뜻해. 그리고 네. 이 뒤에 이게 사이즈 조정 저기 네. 있네요. 사이즈 조절할 수도 있고 얼굴 머리 크기 맞춰서 조절할 수 있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 쓰면 얼굴 따뜻하고 헬멧 쓰면 머리랑 귀 따뜻하고 아. 네. 통신도 되고 좋네. 좋은 것 같아. 최근에 그 얘기 해주세요. 그 지인분 중에 뭐 최근에 이제 그 겨울철 다가온다고 제 주변 친구가 그 애기들하고 같이 스키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그 파라니 같은 모델들 세나 블루투스 헤드셋을 이제 쓰면 정말 애기들 가르쳐 주기 너무 좋잖아요. 그쵸. 소리 안 질러도 되고 짜증 안 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들 쓴다고 하는데 뭐 만약에 헬멧 제품이 출시가 되면 헬멧을 따로 구매하고 별도로 블루투스 헤드셋을 구매해갖고 장착하느라고 시간 쓸 일 없고 그렇죠. 이거 연결하기도 훨씬 편하고 그리고 헬멧 가격까지 포함하면은 부담이 되게 되거든요. 블루투스 헤드셋에다가 헬멧 쓰는 거 되게 애매한데 그리고 기왕이면은 헬멧에 내장되어 있는 게 제일 편하겠죠. 저도 하나 살까 봐요. 이 제품은 뭔가요? 지금 헤드셋으로 되어 있는. 스노우톡. 터프톡이라고 산업 현장이나 그 레이스 모토GP 레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그 패독에서 팀들이 쓰고 이제 통신하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쓰고 연기한다. 오.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 소음 방어를 하면서도 서로 이제 원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할 수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고 사실 저거는 모터사이클 라이더들보다는 산업 현장 뭐 공장이라든가 뭐 벌목장 뭐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소음이 큰데 네. 그죠. 큰 곳에서 안전을 위해서. 한 번에 귀를 다 덮어주는 구조라서 지금 켜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노이즈 컨트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되고 있는. 소음이 딱 네. 차단이 1차적으로 되고 네. 좋네요. 다 이게 다 내장돼 있고 다 옆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가요 혹시? 그 몇 가지 종류 출시한다고 한 게? 스노우톡은 원래도 있었는데 이게 네. 버전이 2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스노우용 헬멧에 장착하는 용도로 나온 걸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헤드셋 형태로 되어 있고, 요거 이제 귀 부분에 헬멧에다 귀 부분에다 장착을 해가지고선 장착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내가 사놓은 헬멧이 되게 고급이고 간지가 난다. 그럼 요거 해갖고 쓰시면 되고 새로 구입해야 시작해야 된다. 된다. 그러면은 조 녀석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 라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스노우보드든 스키든 그것도 라이딩이잖아요. 그렇죠. 네, 라이더들한테는 네. 뭐 낯선 게 아니니까. 네, 요번에도 저희 그 세나 필터 내장 스포츠 마스크 요 제품을 가격도 비싸요. 이게 36,300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36,3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이고요. 요거를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그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두카티 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카티에서 슈퍼스포츠 그리고 파니갈레 V4 SP 그리고 데아벨 람보르기니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두카티가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천천히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몬스터도 있습니다. 몬스터도 있습니다. 그죠. 몬스터가 없었는데 그죠. 몬스터가 생겼지. 있습니다. 네. 신형 몬스터. 맞습니다. 먼저 두카티 슈퍼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형 디자인이 좀 많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그 이전 세대의 슈퍼스포츠가 되게 예쁜 모터사이클로 예전 2016년도 쇼에서도 그 해의 모터사이클 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터사이클로 뽑히고 그랬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썩 탐탁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요번에 바뀐 그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잡혔고 그리고 그 이중으로 페어링을 처리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덩이인 뭐 이런 식의 그런 세심한 터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좀 되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스트리트 모터사이클인데다가 그러면서도 슈퍼바이크의 느낌도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라서 저는 내년도 시즌에서 정말 기대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올해 저희가 우리 이렇게 지금 신모델들 소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디자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셨어요, 조가 디자인은? 저 딱 디자인 보고서 저는 그 헤드라이트 끝선이 그쵸.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화장할 때 이렇게 끝 라인 네, 딱 잡아놓은 눈꼬리 올려놓은 것처럼, 것처럼. 되게 그거에서 그래서 멋 많이 부렸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했는데 예쁜데. 처음에 저는 사실은 불과 지난주까지 몬스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몬스터까지 하면서 지금 이 슈퍼스포츠에 적용되는 950 엔진의 라인업이 지금 총 4가지가 됐죠 이제. 테스타 스트레타 11도 엔진 네. 950cc 937이죠 원래. 맞습니다. 937 937 937cc. 네 937cc. 이게 지금 각 쓰고 있는 게 멀티스트라다 950, 하이퍼모타드, 또 슈퍼스포츠 그리고 몬스터까지 이렇게 4종류가 쓰는데 저 3종류일 때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4종류까지 되면서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4종류까지 되면서 굉장히 이거 괜찮다. 두카티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라인업이 딱 구축된 느낌이 네. 확실히 좀 있고 기존에는 딱 그 라인업이 뭔가 좀 엔트리의 역할을 좀 하면서 선택하기에 좀 다소 조금 엔트리급 같은 느낌이 좀 확실히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패키지가 좀 좋아진 느낌을 좀 받았어요. 좀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사실 저는 엔트리보다는 더 애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몬스터가 엔트리를 담당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몬스터랑 그 위에 이제 슈퍼스포츠나 멀티스트라다 같은 애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너무 매력이 없는 모델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받아들이기에. 또 일정 부분은 사실 또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위에 있는 파니갈레 형아들이 파니갈레 V2, V4 여기 형아들이 너무 세고 너무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은 슈퍼스포츠는 사실 좀 이렇게 형님들이 등살에 약간 이렇게 쭈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모델 체인지 시점도 그 V2나 V4는 작년에 V2가 변경이 됐고 V4가 등장하면서 가져온 그 임팩트는 엄청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위축되는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디자인 변경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두카티 슈퍼스포츠라는 이름에 비해서 구성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뭐 파니갈레 라인업이 워낙에 슈퍼스포츠 세그먼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슈퍼스포츠인 모터사이클 아니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스포츠의 포지셔닝은 어쨌든 지금 기존의 포지셔닝과 동일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제가 또 긴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그 두카티의 슈퍼스포츠 950 지금 현재 현행 라인은 950S 이렇게 나올 텐데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슈퍼바이크를 겨냥한 모델이 아니죠. 그렇죠. 슈퍼바이크와 슈퍼스포츠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슈퍼스포츠를 600cc 클래스의 경량급
미들 클래스의 슈퍼바이크로서 슈퍼스포츠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두카티의 슈퍼스포츠는 사실은 그런 모델이 아닙니다. 원래 애시당초의 최초의 이제 스타트 자체는 1974년도부터 이제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후로 1세대에 해당하는 게 81년도까지 생산이 됐고 그 이후에 또 88년도에 다시 부활되고 이런 과정에서 슈퍼스포츠는 사실상 그 레이스를 위한 바이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는 모터사이클로서 제시를 한 모델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포츠는 온로드 일반 도로의 스포츠인 거죠. 트랙 중심이 아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는 그 파니갈레보다는 조금 더 편한 그렇죠. F차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그런 맞습니다.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일상에서 더 가깝게 탈 수 있고 조금 레이스 레플리카류의 디자인 멋을 낼 수 있으면서도 그 일상에서 가깝게 모터사이클을 즐길 수 있고 좀 더 본격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 좋죠. 그래서 제가 스펙을 네네.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은 테스타 스트레타 11도 937cc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110마력, 최대 토크는 92.9Nm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많이 업데이트된 게 6쭉 IMU가 적용이 되면서 코너링 ABS가 적용이 되었고요. 또 트랙션 컨트롤, 퀵시프트, 기본 윌리 컨트롤, 에보 버전으로 모두 그렇죠.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이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기존에. LCD를 갖다 버리고 LCD 4.3인치 TFT 계기판이 적용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프리미엄 약간 멋진 모터사이클의 자리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이고 그죠. 네. 요번에 그 달라진 부분에서 확실히 또 TFT가 적용되고 이게 그 아마도 이 전년도에 변경됐었던 V2에서 에버 버전들로 이제 다 전자제어 시스템들이 싹 다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TFT 계기판을 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자제어 시스템들이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LCD 창으로는 이걸 다 표현해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TFT 계기판을 네. 사용하는 것도 있죠. 일종의 네. 이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TFT 계기판을 안 쓰는 아이들은 그런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TFT 계기판은 단순히 야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컬러 달아줘야지. 요정 컬러 TV와 흑백 TV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전자 장비들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그 TFT 계기판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그쵸. 필연적이다 사실상. 그래서 TFT를 딱 보면 아 이거는 최신 바이크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 네. 그리고 기존에 그 두카티 한국에서는 슈퍼스포츠를 S 버전만 공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도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또 워낙에 또 하이엔드 선택을 하시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모델로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단가는 오히려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아마도 S 버전이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S 버전에는 전후 올린즈 서스펜션. 올린즈 좋지 않습니까? 끝났다. 넣어줘야 돼 이런 거야. 네. 정리 멘트를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스포츠의 포지션은 확실히 일상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스포츠 바이크쯤 될 것 같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두카티의 그 스포츠 DNA를 즐기는 분들에게 여전히 추천할 만한 그런 바이크가 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분들이든 아니면 신규 유입자든 요 모델이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사실 이민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카티는 파니갈레나 혹은 하이퍼모타드 이런 아이들은 트랙 위주로 사실 가지고 노시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마주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실제로 도로 위에서 많이 눈에 보일 수 있는 모터사이클은 사실상 몬스터나 아니면 스크램블러 계열 그리고 최대한으로 봤을 때 사실상 슈퍼스포츠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투어링 모델들은 또 제외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델이 어필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어링도 되게 즐겁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뭐 재원이기 때문에 충분할 겁니다. 그 일상은 일상대로 즐기되 그 두카티에서 제공하는 그 트랙 이벤트 같은 거에서도 충분히 달릴 수 있잖아요. 우리 트랙에서
슈퍼스포츠 달리는 거 보셨죠? 오. 되게 잘 타요. 되게 잘 돌아요. 역시 이게 두카티 DNA 어디 안 간다. 다음으로는 두카티의 플래그십 슈퍼스포츠 파니갈레 V4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SP 버전이 추가되면서 파니갈레는 V4, V4S, V4SP 그리고 V4R 이렇게 라인업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 출시 당시에 그 같이 영상들을 봤잖아요. 그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역시 두카티가 장사는 기가 막히게 한다. 와, 라는 느낌. 뭔지 다 아시겠죠? 정말 잘한다. 잘한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방향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저희가 또 람보르기니 에디션 이야기도 할 거지만 저는 사실 이 전에 저희가 지지난 회차에서 엑스디아벨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등장했던 모델이 왜요? 엑스디아벨 블랙스타, 네, 아, 블랙스타 네. 모델이 있었죠. 다크가 있었고, 네. 네, 다크, 그래서 노멀, 네, 블랙스타. 그렇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성능으로서의 성능으로서의 스페셜 모델이 아니라 어떤 외관이나 구성에서 스페셜 모델인 그런 구성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라이더들이 선호할까?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지불할 때 했는데 이번에 이 람보르기니랑 이 SP 버전을 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두카티는 그 중에서도 진짜 더 프리미엄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선택지를 준 게 잘 했다고 봅니다. 역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두카티가 기존에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두카티에서 원하는 프리미엄성을 요구하시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등장했던 파니갈레 V4 SP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화제를 모았던 슈퍼레제라. 네. 슈퍼레제라의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양산형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슈퍼레제라는 워낙에 희소 모델이고 뭐 1억이 넘는 가격이었죠. 1억 4천 9. 네. 네, 1억 얼마나? 5천 가까이 네. 되는 차량이었고 애시당초에 생산하고 공급하는 대수 자체가 적었고. 네 극소수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걸 가려운 부분들 그걸 원했는데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스페셜 모델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파니갈레 V4의 SP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페셜의 앞 글자를 네. 딴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두카티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이전에 이제 SBK에서 이제 현재의 슈퍼스톡전 STK에 해당하는 프로덕션 챔피언십, 그러니까 스포츠 프로덕션 챔피언십에서 S하고 P를 따온 거죠. 네. 그 요런 모델들은 기존에도 사실 두카티에서 존재했던 그 라인업들이고요. 특징으로 얘기를 하자면 파니갈레 V4S보다 1kg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173kg의 무게. 여기서는 제일 큰 지점이 그 이전에 슈퍼레자라에서 적용됐었던 카본 휠이 탁 꽂혀 있으면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죠. 좀 더 상세하게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조건희 기자님이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V4가 있고 그 상위 모델인 V4S가 있고 그 위에 V4R이 있고 그 위에 슈퍼레제라가 있다라고 인식이 됐는데 사실상 V4랑 V4S 그리고 V4R은 다른 차입니다. 그렇죠. 사실 V4R이 정말 다른 차죠. 네, V4R과 V4 그 두 가지 모델은 사실은 다른 차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엔진 배기량부터 V4R은 이런 그 레이스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배기량 제한이 있죠. 1000cc.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더 강력했지만 성능은 그 제한이 걸려있던 모델이고 사실 그 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V4S랑 슈퍼레제라 사이에 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갭을 채워주는 모델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 카본 파이버 스포크 휠로 1kg이 줄었고 또 그 클러치도 그 STM사의 에보 SBK 드라이 클러치 딱 오픈형으로 해가지고 오픈형으로 딱 잘 하겠죠. 있고 GPS 모듈 적용되어서 두카티 데이터 애널라이저 플러스. 그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그래서 이게
구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R은 정말 1000cc의 그런 레이스에 출전할 수 있는 성능이라면 이거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겠죠. 일상에서도 타고 트랙도 즐기시는 분들은 나는 1000cc보다는 진짜 V4 엔진을 갖고 그런 성능을 더 멋있는 바이크를 갖고 싶어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레이스를 위한 그런 장비들을 더 투여한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카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타면 R보다 파니갈레 V4 R보다 빨리 탈 수 있을 거다라고서 그 얘기해 놓은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었고요. 그 두카티가 얘기를 한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파니갈레 V4 R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레이스를 위한 특별한 모델이에요. 물론 이제 트랙데이에서 레이스에 준하는 스펙을 갖고 있는 V4R을 타는 게 뭐 안 될 건 없죠. 그렇죠. 근데 더 여유 있는 출력과 더 다루기 편안한 1130cc 맞나요? 그래서 파니갈레 V4와 네네. V4S는 1100cc급이니까요. 요 엔진을 활용을 하면서 그 이전에 V4R에서처럼 전문적인 레이서에 가까운 수준의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그걸로 분석을 하고 내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나가는 그런 아마추어 라이더들이 일반적으로 레이스를 뛰는 수준의 속도만큼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모델을 탐으로써 그렇게 가는데 갈 수 있는 모델로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쉽게 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력이죠 이거. 네. 애널라이즈 두카티 데이터 애널라이즈 플러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스로틀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이 그런 모든 데이터를 그 컴퓨터 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내가 어디서 로스가 있었고 어디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툴이에요. 다 갖춰 놓은 툴인 거죠. 그냥 사서 타고 이번에 좀 이 부분이 좀 절었던 것 같아, 저 부분이 좀 절었던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딱 보면 내가 어디서 절었는지 나오고 한렙 네. 차이가 있고 그것을 맞습니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디를 좀 더 타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스 시즌이 끝나고 나면 겨울철에 테스트하는 모델들이 블랙 컬러로 해가지고 도장을 해서 스폰서 저기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제 컬러 링을 가지고 있죠. 여기 물론 카본 파츠들도 여러 가지 군데 적용되어 있지만 블랙 컬러의 리버리 윈터 테스트 리버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또 그런 되게 특별한 이미지를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 또 잘 맞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그 V4R의 그 은색 연료 탱크 딱 노출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딱 있어가지고 되게 강력해 보이는 연료 탱크다. 그리고 역시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날개에 트리컬러. 트리컬러 이탈리아 네. 딱 트리컬러가 딱 들어가 있는 딱 이거 두카티 어느 나라 거예요? 하면 그냥 날개 딱 보시면 됩니다. 날개 딱 보면 이제 헝가리 국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게 저희 지난번에 한번 또 다뤘던 BMW M1000R과 딱 맞대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셔닝 자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슈퍼스포츠 바이크 보다는 한 단계 더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면서 레이스 퍼포먼스에 실제 레이스 머신과도 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고 그 되게 소유하고 싶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새우만 놔도 예쁠 것 같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M1000R과 이제 V4 SP가 이제 딱 대결을 할 걸로 보이고 사실 내년도에 슈퍼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사실상 많은 그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도 뭔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모델들이 다 유로 5 기준에 맞춰서 다 모델 체인지가 다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 부분은 치열한 경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씬 자체가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모델이 판매되더라도 전체적인 슈퍼바이크 시장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1000R과 비교 우위에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포지셔닝 자체가? M1000R에 비해서요. 네. M1000R에 비해서는 일단 최고 출력도 이마력 더 높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더 좋은 거는 일단 브레이크, 서스펜션, 브em보, 올린즈 그렇죠. 딱 꽂혀 있는 게 음. 저는 그게 정말 잘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BMW가 근래 그러니까 채택한 BMW가 하고 이번에 채택했던 거는 그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자동차 쪽에서는 굉장히 믿음직하고 그런 명성이 높은 거지만 라이더한테 익숙한 저건 아니잖아요. 라이더한테 익숙한 고성능 브랜드, 서스펜션, 올린즈, 브레이크, 브em보 딱 있는 게 딱 브레이크 뭐야? 브em보, 올린즈.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준.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의 브랜드 자체로도 먹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번 SP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보면 그 마스터 실린더부터 시작해서 그 브레이크 시스템 전반에서의 그 퀄리티가 거의 극상이에요. 최신의 기술들로 만들어진 가장 최상위급 파츠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나 이것도 뭐 이탈리아 회사가 또 원래 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물론 연합이 올렌지는 있어. 아니지만. 연합이 있어.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또 BMW는 또 BMW다. 그래서 사실은 또 M1000R과 얘기를 하면 BMW 같은 경우는 S1000RR 그리고 거기에 M 패키지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M1000RR이 네. 세 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1000cc 클래스에 맞춰놓은 건 V4R이죠. 그쵸. M1000RR이 어떻게 보면 V4R과 맞닿는 지점이 또 있고, 네. 혹은 M1000RR과 그 M 패키지와 V4R을 붙인다고 치면 그때 이제 요 M1000RR과 SP가 파니갈레 V4 SP가 또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가격적인 측면이나 실제로 소비자한테 얼마나 공급이 되느냐의 문제가 되게 클 것 같고요. 프리미엄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걸 선택하셔도 그렇죠. 프리미엄 자체는 채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어느 쪽으로 뛰고 있는가, 독일 쪽으로 뛰고 있는가, 이탈리아 쪽으로 뛰고 있는가. 알프스 산맥을 딱 그- 기점으로. 네, 이렇게 북쪽이냐 남쪽이냐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소비자들이 물론 그 브랜드 파워와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 맞지만 실제로 이 퍼포먼스를 다 즐기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반 공도보다는 트랙 안에서 무조건 트랙 즐기는 가야죠.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 지점에서는 두카티가 타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내가 V4 SP를 샀어.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뽐내고 싶고, 혹은 내가 이것을 탐으로써 실력이 막 올라가는 걸 나 스스로도 증명하고 싶은데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데가 있고 안 만들어주면은 만들어주는 데 가서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난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고서 막 저 사람 SP 타 막 이런 거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 지점에서 사실 두카티 코리아가 정말 잘하고 있죠. 그 단계까지 가면은 정말 경험이 많은 라이더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직렬 4기통이냐 또 V4냐. V4냐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아요. 취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모델. 마지막 멘트를 하면 그 두카티라는 브랜드 모터사이클 브랜드에서 빚어낸 사실상 최정의 슈퍼스포츠 바이크인 만큼 굉장히 기대되고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퍼포먼스 지향성도 굉장히 높은 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이제 활약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대 엄청 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카티 디아벨 람보르기니 스페셜 버전인 람보르기니 버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두카티가 이슈 선점은 두카티가 여기 이슈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가 막힌 물건들을 이렇게 쫙 뽑아내고 있는데 딱 진짜 눈 돌아가게 하는 거는 딱 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가 딱 하니까 모든 시선이 다 람보르기니에 딱. 그렇죠. 그 프레스 자료에서 보면 람보르기니랑 두카티가 딱 서 있는데 네. 거의 뭐 존재감이 안 꿀린다. 안 꿀리더라고요. 또 람보르기니랑 이 두카티랑 또 인연이 많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야? 예, 이게 그 폭스바겐 네. 그룹 아래 아우디
그룹에 두카티와 람보르기니가 속해 있죠. 그래서 그 인연도 있고 이 또 지방이 볼로냐 지방입니다. 둘 다 두카티랑 람보르기니가.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의 네. 기업. 그럼 퍼포먼스 브랜드가 둘이 딱 만났다 했는데 또 이 디아벨 125 람보르기니는 그 람보르기니 시안 FKP 37이라는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제작된 모델인데요. 일단 전 세계 630대만 한정으로 판매가 됩니다. 130대. 그리고 이 630대는 왜 630대냐? 500대도 아니고 1000대도 아니고 왜 630대입니까? 네. 람보르기니의 창립 연도가 1963년이에요. 63년. 네, 와. 그래서 이 시안은 63대만 한정 판매됐어. 근데 이 모터사이클은 또 63대만 팔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더 고성능으로 만들거나. 근데 딱 그래서 630대로 많은 라이더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죠. 지금 이 사진만 봐도 네. 진짜 기가 막힌데 네. 저는 사실은 요번에 요 람보르기니 버전에 그러니까 디아벨 1260 람보르기니가 등장을 하고 나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사실 휠이었어요. 휠 컬러 그 람보르기니 시안에 들어가 있는 그 네. 휠 모양 그대로 휠을 딱 얹어놨는데 또 스윙암이 한쪽으로 돼 있어갖고 휠이 다 보여. 맞아. 휠이 싹 다 보이잖아요. 그 부분 되게 멋있더라고. 그딱 그 조형미가 와 이건 굉장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하다. 그 이제 컬러 이름이 엘렉트럼 골드인데 네네. 그게 이제 휠이랑 또 프레임에도 그게 딱 컬러를 줘서 통일감을 줬고 지금 이제 그 그린색 그 초록색이 가이아 그린이라는 색깔인데 그것도 시안에 있던 그 색깔입니다. 가이아 그린이면은 이 대지의 여신인 거잖아요. 가이아. 그렇죠. 그죠? 가이아. 맞나요? 맞습니다. 몰라 나도 잘. 맞습니다. 이것도 그 자료에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그 키온 딱 했을 때 컬러 TFT 계기판에 두카티하고 람보르기니 로고가 두 개가 땅 뜨더라고요. 둘이 뿌앙 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정도 급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았고 람보르기니가 두카티급이다? 두카티가 람보르기니 급이다? 바꿔 얘기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람보르기니 시안에 이게 FKP 시안 FKP 37 이제 디자이너가 그 영상에서 나왔어요. 그 영상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게 그도 람보르기니의 이 시안을 디자인한 그분도 두카티를 타시는 두카티스타다. 라이더에다가 두카티를 타고 산다. 계시다. 그러고서 이제 각 시안의 디자인 요소들을 다 줄자 같은 걸로 줄자는 아니고 테이프로 싹 붙여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두카티스타 원래 두카티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모델이다 보니 그 특별함도 정말 예상 이상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상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중순 정도에 제가 저희 책에다가 더모토의 그 람보르기니 버전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뤘었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진 게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실제로 퍼포먼스적으로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 최고 출력이 162마력이라서요. 그 1260 디아벨보다 3마력 더 높습니다. 토크는 129Nm로 동일한데 출력이 더 높다. 네. 그래서 이 영감을 받은 모델 시안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람보르기니 시안이 람보르기니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슈퍼카입니다.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엔진이랑 전기 모터가 달려 있다는 건데 무려 6,500cc V12기통 엔진이 달려 있고요. 이게 최고 출력이 785마력인데 여기에 그 전기 모터 34마력이 더해져서 최고 출력이 819마력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시스템 총 출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동차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최대 출력을 아마 네. 819마력. 제로백이 무려 2.8초 미만이고요. 네. 최고 속도는 제한이 걸려서
350km입니다. 제한이 걸려서 전자 제한으로 제한이 해서. 그래서 이 모델이 또 이제 이 람보르기니 이 그룹 또 이 아우디, 폭스바겐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인데 왜냐하면은 이 뒤에 붙은 이름이 FKP 37이라는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FKP는 그 페르디난트 카을 피에이라는 분의 이니셜을 따서 한 건데 이분이 그 폭스바겐 그룹의 이사회장이었습니다. 뭐 이사회장 이름을 갖다 붙였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지금 현재 폭스바겐 그룹을 만든 분이나 다름없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쭉 그 생애를 읊어보면 일단 포르쉐 박사의 외손주입니다. 외갓집이야, 외갓집. 내같이 포르쉐야. 네, 외갓집이 포르쉐고 또 친가는 폭스바겐입니다. 아, 그렇군.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포르쉐 거쳐서 아우디 거쳐서 엔지니어하고 이제 폭스바겐 넘어와서 이제 뭐 회장도 하고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입한 게 그 폭스바겐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최대 이 자동차 그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 시스템 덕분이죠. 효율화를 해가지고 생산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고요. 뒤에 맞습니다. 붙은 37은 이분의 출생 연도가 1937년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사실 그 얼마 전에 두카티 코리아에 잠깐 들어갔다 왔어요. 네, 들어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디아벨 람보르기니에 대한 문의가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이제 VIP 고객분들한테도 네. 다이렉트로 이제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전 세계 630대 한정이다 보니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이 크진 않겠네요. 국내에 그렇죠. 정말로 한정 수량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한정 물건이니까 한정 제품이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나 그리고 올해 초에 봤었던 슈퍼레자라의 인기나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시장이 이 프리미엄 고객들에 있어서는 장난이 아니다. 지금 본사에 그렇게 어필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배정되어 있는 물량, 이제 사실은 이게 한국에 배정되어 있는 물량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배당되어 있는 물량 얘기를 딱 듣고 우리 받지 않냐, 우리 슈퍼레자라 파는 거 받지 않냐. 슈퍼레제라도 국내 처음에는 3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좀 몇 대 또 더 계속해서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뭐 그런 게 진행이 됐다고 하니 아마도 지금 두카티 코리아에서도 굉장히 최대한으로 물량을 확보하실 계획이신 것 같고 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람보르기니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예약하십시오. 이 저 계기판에 뜨는 게 아니라 차키를 두카티랑 딱 아, 그렇지. 람보르기니를 딱 놓으면은 오늘 나갈 때 뭘 타고 나갈까? 이게 무슨 람보르기니 아니면 두카티? 볼 때마다 근데 이제 흐뭇하겠네. 디아벨 람보르기니를 타고 나가면 난 람보르기니를 타면서도 두카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연료 탱크에 네. 가운데 카본 딱 있고 그 가운데 람보르기니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바이크를 타셔야겠네. 바이크를 타면은 두 대를 타는 거. 두 대를 타는 거야. 두 개를 한꺼번에 타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파니갈레가 아니라 슈퍼스포츠 모델이 아니라 그 머슬크루저 바이크에다 얹은 거 결합시킨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아무래도 두카티 같은 경우에는 슈퍼스포츠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람보르기니 이미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확실히 조금 더 일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람보르기니 고객들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지려면 슈퍼스포츠보다는 디아벨 쪽이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케팅 툴로서 바라보면 그 슈퍼바이크들은 제약이 좀 있죠. 그리고 그건 오히려 마케팅 쪽으로 바라본다면 슈퍼바이크는 실제 뭐 레이스 그래픽이라던가 그 순열도가 더 높잖아요. 뭔가 다른 걸로 변주했을 때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게 사실 슈퍼바이크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변주가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디아벨 같은 모델이 딱 눈에 확 띄고 타기도 훨씬 편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뭐 카페에다 앞에다 세워놓을 수도 있고. 근데 슈퍼바이크는 정말로 엄청나게 비싼 모델이어도 사실 타고 다니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 그런 마케팅적인 방법에서 디아벨이 좀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디아벨이 어색하지 않은 건 그만큼 강력한 바이크이기 그렇죠. 때문이겠죠. 심지어 또 우리 모두 알고 싶다시피 람보르기니는 황소가 네. 회사의 그 상징인데 네. 황소를 상징하기 가장 좋은 두카티 라인업은 뭐가 있겠어요? 디아벨이네. 디아벨이네요. 뒤에 볼도 이렇게 달려 있고. 무시무시하고 힘도 좋고. 그리고 달릴 때 달려가 나갈 때 보면은 어. 묵직하게 그쵸. 확 나가니까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예약 많이 걸어두시고요. 성금 많이 꽂아 놓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원 보여주세요. 국뽕 컨텐츠 되는 건가? 근데 확실히 이 가격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여기에 꽂힌 분들이나 실제로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구경만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구경도 못 할까요? 구경을 하겠죠, 그죠? 또 많이 들어와서 네. 그 두카티 코리아 앞에서 이렇게 쫙 해놓으면 멋있겠다. 출고를 한 번에 이렇게 싹 하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그 사실 이게 네. 일정 부분은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모회사인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의 마케팅 활동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이제 스페셜 모델이. 네. 그러니까 도산대로에 있는 람보르기니 매장에 두카티 디아벨 1260 람보르기니 우와. 딱 앉혀놓고 한 대 갖다 놓고 이거 사시면 이거 드립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사시면서 이것도 사실 수 있어요. 콜렉션이에요. 하면은 사시는 분이 안 저 얼마요? 네. 같이 줘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와, 2대 다 뽑는 형 진짜 멋있겠다. 그러니까요. 네. 두 대 타고 나오면 멋있을 거 아니에요. 네. 두 대가 같이 그러니까 내 주차장에 두 대가 서 있는 걸 생각을 해봐요. 와. 다음으로는 몬스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카티 몬스터 두카티 몬스터. 어떻게 보셨나요? 잘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헤매고 있었다가 방향을 찾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상 네이키드 모델의 어떤 그 디자인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기존에 있었던 그 강력한 이미지도 가져오면서 사실상 포지셔닝 자체를 굉장히 잘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사실은 그 호불호 때문에 네. 그 우리 세 사람의 의견들을 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론 제 의견 말고 두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신형 몬스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듭니다. 어떠세요? 저는 뭐 쏘쏘한데요. 저는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원래 저는 신모델을 좋아하는 쪽이라서 뉴 페이스를 더 좋아하는 쪽이라서 항상 그렇긴 한데 이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에서의 첫 번째는 이전 세대의 몬스터가 갖고 있던 몬스터 특유의 그 트렐리스 프레임 구조가 사라진 게 일단은 제일 크죠.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없어진 거 아쉽기는 하죠. 그 원래 특유의 디자인이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모든 왜 없어졌지 하고 있다가 그 런칭 영상에서 딱 그 부분에서 그냥 다 납득했어요. 18kg가 가벼워졌다. 18kg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포기할 수 있죠.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저는 트릴리스 프레임에 굉장히 많은 팬이 있는 것도 알고 이 꼴을 몬스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에서 봤을 때 이전의 몬스터는 너무 뚱뚱하고 퍼포먼스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런 접근도 있겠네요. 왜냐면 최근에 그런 경쟁 모델들을 비교했을 때 얘네는 더 가볍고 더 민첩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얘는 너무 좀 약간 아직도 약간 철덩어리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딱 저는 그 레이스 스탠드에 딱 올려놓은 딱 모습과 이 자세를 딱 보고서 겁나 빠르겠다. 근데 확실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트레일스 프레임 자체가 몬스터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탄생 배경이자 네. 그 몬스터를 유지해왔던 어떤 그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로서
이것의 팬들은 확실히 조금 이 스테인리스 프레임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라이더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대를 교체하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경쟁 모델 대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이걸 업데이트 사양부터 읊고 얘기할 거야 아니면 바로 얘기할 거야? 또 얘기 먼저 하죠 뭐. 네. 이게 또 그렇게 얘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서 멀리 가. 멀리 갈 가는 것 거는 좀 같아서 뒤에 하죠. 네. 네. 업데이트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업데이트 사양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건조 중량이 166kg입니다. 아름답다. 엔진은 937cc, 네. 950 테스타. 11도 테스타 스트레타 네. 엔진이고 최고 출력 111마력, 최대 토크 93Nm입니다. 그래서 그 IMU 코너링 ABS 적용되어 있고 퀵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TFT 기기반 3.3인치 TFT 기기반 적용되어 있고 물리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세 가지 라이딩 모드 있고 론치 컨트롤도 있어요. 다 들어가 있네. 또 몬스터는 지금 몬스터가 이전에는 그 몬스터 821, 몬스터 1200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갔는데 몬스터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됐고 몬스터랑 몬스터 플러스 그래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맞네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821하고 1200하고 그 중간에 딱 위치하게 되겠군요. 네, 그 스펙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도 딱 그 중간이고 100이랑도 거의 중간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사실상 821이 업데이트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1200은 해외 시장에서 유로포 시장에서는 아직 유지가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유로포를 맞추는 그걸로도 판매할 수 있는 데서는 계속 나오겠네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겠네요. 네, 더 이상은 뭐 만날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하군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번에 8일에서 그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 신형 몬스터가 탐탁지 않으시다. 그럼 지금 당장 두카티 매장으로 달려가셔서 몬스터 8일 내놔를 외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조금 있답니다. 기회가 아직 티켓이 몇 장 남아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 기회군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60개월 무이자 할부 오, 지원해 준대요. 그래요? 네,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두카티 코리아에 들어가서 얘기 듣고 왔습니다. 뭐 마지막 남아 있는 스트레리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두카티 매장으로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그래서 아까 저희 얘기하던 걸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플레이 팬들 그죠. 저는 더 이제 좀 이번에 좀 세게 말하고 싶은데 그 프레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급의 바이크를 타지 않으세요. 그런가요? 네. 그 이미 바이크를 예전부터 타왔던 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미 이 정도 CC나 이 정도 배기량의 건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애초에 트렐리스 프레임이 왜 주목받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주목받던 이유는 슈퍼바이크의 프레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지. 주목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새로운 몬스터에 적용된 프레임은 파니갈레 V4의 프레임을 갖고 온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몬스터의 그 전통 슈퍼바이크의 프레임을 가져와서 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리뉴얼을 했다고 보고요. 시대에 맞게.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전의 팬들이 있는 거 우리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몬스터 팬들에게 줄 바이크를 만들었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 잘해주십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조원희 기자님 말씀하신 그 고인물 중에 한 명이라서 두카티가 예전에 몬스터가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트렐리스 프레임 구조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몬스터라는 모델이 갖고 있는 특유의 디자인이 있죠.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풍만한 디자인이거든요. 사실 연료 탱크의 형상이라던가 전체적인 이 분위기나 근데 사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괴물인 거죠 원래.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몬스터가 변경된 모델은 그런 거 다 알겠어. 우린 그 헤리티지가 있는 걸 알겠어. 하지만 몬스터가 추구했던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현 시대에 어울리는 몬스터는 현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랄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몬스터가 최초에 주목받았던 건 그 당시의 슈퍼바이크 프레임을 일반적인 온로드 바이크에 적용시킨 거의 첫 번째
시대였고 그 사실은 이게 조금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과거 80년대 슈퍼바이크라는 개념은 그 CB750처럼 CB900 요거처럼 네이키드 모델이 슈퍼바이크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본격적인 레이스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생긴 건 풀카울의 레이스 바이크들이 표준이 된 거고요. 그 풀카울의 레이스 바이크가 표준이 된 상태에서 요걸 가져다가 네이키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키드가 곧 슈퍼바이크였던 시대를 지나서 그 개념이었는데 이게 1993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최초였고 몬스터는. 네.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트렐리스 구조의 프레임에 대해서 그 형수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사실은 81은 좀 걔도 이미 적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적통은 아니었어요 이미. 원래는 이제 프레임이 그 요 뭐 앞쪽에서부터 뒤에 시트 있는 데까지 쫙 이어지는 그 특유의 다리처럼 보이는 그 프레임이었다가 요게 지금은 요 위에 앞부분만 앞부분만 있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과거의 몬스터를 바라봤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미 가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걸 굳이 그 효율을 많이 떨구는 효율을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변경된 몬스터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징은 정말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과감하게 던져버렸고 그리고 뭐 이 엔진에서 그 매니폴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엔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다 구부러지고 했던 게 그 예뻤는데 그거 다 이게 뭐냐 그러시는데 그게 사실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짧게 만들어도 되는데 왜 길게 만들어야겠어요? 열이 정체되고 네.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카티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 이번에 이 몬스터의 그 새로운 몬스터의 프로모션 영상에 나왔던 선수 네. 아주 젊은 선수고 네. 그 차세대 스포츠 바이크 네. 스포츠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요것에 대한 접근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글쎄요 호불호가 좀 갈리시겠지만 타보시면은 저도 아직 안 타봤지만 타보면 분명히 납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82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느낌이 좀 있었고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몬스터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 지점에서 확실히 새로운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롭게 이제 포지셔닝이 잘 다시 재포지셔닝이 돼서 확실히 좀 이 지점에 있는 라이더들의 선택지를 좀 확실히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판매량이 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이전에 몬스터가 그러면 트릴리스 프레임이 정말로 이게 인기가 많고 했었으면은 몬스터가 잘 팔렸겠죠. 그럼 안 바꿨겠죠. 근데 하지만 바꾼 이유는 몬스터가 이미 너무 그 오래된 모델이고 올드한 모델이고 변경을 해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 보도자료에서 두카티가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세대의 팬들을 끌어들일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과감한 선택이 저는 필요했다. 그리고 잘했다. 과감한 선택을. 기대됩니다 저는. 저도 엄청 기대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두카티 라이더분들이 시내에서 보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히 이제 스트리트 쪽에서 어필할 만한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최초의 이제 몬스터는 굉장히 강력한 네이키드였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몬스터였고요. 네. 그때 어느 순간에 그냥 패션 바이크가 돼버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원래 몬스터의 개념은 그거 아님. 우리 강함을 이제 갖고 있고 그 아까 전에 우리 그 무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체감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찾아봤었어요. 건조 중량이 166kg이고 그리고 운행 가능 상태, 연료를 90% 이상 채워놓은 상태의 무게가 188kg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그 건조 중량보다는 이제 웻 웨이트로 얘기를 하면 야마하의 R6가 190kg예요. 연료를 90% 채워놓은 운행 가능 상태의 무게가. 근데 지금 R6는 600cc 4기통 엔진이고, 그렇죠. 이 녀석은 937cc의
V2N 엔진이고 여기서 지금 무게가 2kg가 더 가볍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 기존의 821 때보다 이 핸들 스티어링의 각도도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바이크를 돌리거나 수심자가 다루기에 훨씬 더 여유를 두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라이더의 포지션도 조금 더 앞쪽으로 다가서게 됐고 상체는 조금 더 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풋 포지션에 있어서도 약간 변화를 줘서 다리를 너무 쪼그리고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한편 그 몬스터가 의당 가져야 할 그 스포츠 네이키드로서의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이 사실 호불호가 갈린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무게가 18kg이 가벼워지면 사실 디자인도 훨씬 더 세련되게 변했잖아요. 네. 저 헤드라이트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그 DRL? 떠오르는 다른 바이크가 있긴 했지만 근데 또 그것과는 또 다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었죠. 네.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의 이탈리안 딱 그 뭔가 두카티 최신의 그런 어떤 날렵하고 약간 섹시한 딱 그런 모습으로 딱 얘도 바뀐 것 같아서. 아 맞다, 그 디자인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윙커 보셨어요? 윙커? 그 프론트 쪽에서의 이제 방향지 시등이 네. 연료 탱크 쪽에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떼놓은 느낌이 아니고. 그러네. 요거 디자인 포인트 진짜 멋있어요. 멋있다. 이거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멋있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저 사실 퍼포먼스에 집중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렇긴 했어요. 공부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쟁 모델에 대해서 저는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쟁 모델 일단 2기통부터 말씀드리면 KTM 790 듀크, 809 듀크 R 있고요. BMW F900R 있고 이제 또 3기통으로 가면 MV 아고스타 드렉스터 있고 야마 MT09 있고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리플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없나요? 뭐 미들로 이제 확장하면은 더 이제 아래 출력도 그쵸, 네. 있겠지만 사실상 출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쵸. 그건 네, 사실 100마력 이상으로 좀 꼽아봤고요. 또 포지션이나 그런 지향점 유럽 브랜드 안에서 비교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맞네요. 네. 네. 저는 이 좀 세세하게 이게 뭐 스펙에 불과하지만 좀 이제 세세하게 살펴봤을 때 뭐 장단이 다 있습니다. 무게나 출력이나 엔진 형식에 따른 어떤 특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790 듀크랑 80 F900R을 만약에 비교해 보자면 최고 출력이 같습니다. 105마력으로 같고 근데 F900R이 최대 토크나 이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더 낮아요. 다루기 편하겠네요. 네. 하지만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근데 그래서 이 실제로 탔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F900R은 말씀하신 대로 다루기 편하고 조금 저속에도 더 좋았지만 사실상 미들급 네이키드를 타면은 감아야 됩니다. 네. 엔진을 계속 돌리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재미를 누리라고 네. 만든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상 저 생각에는 그런 영역에서 더 재미가 있었던 바이크는 790 듀크였거든요. 조금 더 늦게 나오지만 나도 너무 좋아했어 그 바이크.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또 이제 또 3기통이지만 3기통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트라이언프 스트리트 트리플도 공차 중량이 166kg에 불과했고 이건 또 3기통이니까 출력은 굉장히 셌지만 또 저속 토크는 낮았지만 이 바이크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봤을 때 뭐냐, 이 미들급 네이키드의 재미는 출력 이런 것도 있지만 가벼운 무게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 휠베이스나 그런 레이크 각도 같은 걸 봤을 때 몬스터의 구정이 굉장히 그렇게 더 라이더가 적극적으로 다루고 조금 더 퍼포먼스를 느끼고 더 적극적으로 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핵심은 가벼운 무게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 또 조건희 기자님이 이렇게 그 경쟁 모델들을 싹 읊어주시니까 생각이 든 부분이, 만약에 몬스터가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기존의 트렐리스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기존 엔진하고 그 기본적인 차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더 쑤셔 넣어가지고 무게가 더 올라갔다. 그럼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생산 단가에 있어서도 효율이 떨어지는 게 분명했을 거예요. 그 알루미늄으로 이제 모노코크 타입으로 프레임을 제작하는 것과 트렐리스 구조로 제작하는 것과는 비용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계속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아니면 원래의 모델이 갖고 있는 목표 지점, 그 컨셉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새 시대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지점에서 딱 알겠네요. 그리고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그 트레일리스 프레임이 오리지널이라고 하지만 트레일리스 프레임이 도입되었던 계기,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상황을 본다면 현 세대에 맞게끔 당시에 그 어떤 그 전략을 다시 상기시켜서 만든 맞아요. 최종의 몬스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모델 체인지가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경쟁력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그 어쨌거나 이 안에서는 그 경쟁 모델들과의 비교에서는 V2는 유일하고, 그렇죠. V2인 특유의 맞습니다. 맛은 또 유일하고, 테스타 스테타 11도 엔진이 갖고 있는 강력함이 있잖아요. 그 리듬감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4기통 엔진도 사실 그렇고 3기통도 그렇고 2기통도 병렬 2기통도 다 그런데 그 부등 간격을 하는 이유는 V2인의 필링을 냈다고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V2인이 어떤 뭐 그쵸. 열 관리나 어떤 효율성 면에서 조금 뒤처질 수는 있어도 V2인이 가진 엔진 특징이 라이딩을 할 때 즐거움이나 어떤 그걸 이해하는 더 쉬운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맞아요. 그 확실히 달라요. 그 질량이 이렇게 앉혀져 있는 거하고 이렇게 앉혀져 있는 거하고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들, 몬스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영역에서 훨씬 더 가까워,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네. 그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뭐 좋은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요. 두카티 코리아 슬쩍 들어가서 얘기 좀 해봤는데 좋은 가격 만들어내실 거라고. 기존에 아까, 몬스터 821이 1,780만 원, 진짜 그거밖에 안 됐어? 821 S가 1,890만 원이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좋은 가격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한 대 가지고 있을 만한 바이크 아닐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쟁 모델들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고 아마 한국에서도 노력을 하실 것 같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졌을 때야 비로소 이 몬스터도 안 가질 이유가 없는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네이키드들이 사실상 약간 저는 그 두카티의 경쟁할 모델이 더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엔진 배기량이 950으로 올라오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950 엔진을 쓰는 바이크가 4가지입니다. 950 멀티스트라다, 하이퍼 모터드, 몬스터, 슈퍼스포츠 S. 근데 뭐 멀티스트라다는 이제 어드벤처니까 빼놓는다 치더라도 이 3가지 모델은 올로드 바이크인 거죠. 그건 사실상 두카티가 가진 무기랑 펜은 훨씬 많아졌다. 그렇죠. 공략할 수 있는 이 네.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다양한 취향에도 할 수 있고 또 스펙은 또 동일하니까. 그리고 뭐 회사 전체에서도 아마 그 엔진 라인업이라던가 그 생산 물량 안에서도 훨씬 더 여유가 생겼을 거라고 봐요. 효율성을 고려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번에 또 그 사실 모터쇼가 열리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안전해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이를테면. 모터쇼 사실 현장에 가면은 저희가 부스 소소한 데도 다 돌아다니면서 그쵸. 이제 정말. 기술은 어떻게 변하나 막 그런 그쵸. 거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 그리고 타이어 회사들, 뭐 그쵸. 심지어는 그 용품 회사들인 뭐 헬멧, 맞다. 맞아. 뭐 제품, 그러니까 뭐 라이딩 기어 이런 것들의 트렌드가 변하는 것부터 맞아. 시작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쇼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모터쇼에 가게 되면 보통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도는 그 완성차 브랜드들이 어떻게 신차가 나왔나, 뭘 했나 이렇게 찾아보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브랜드나 혹은 부품들까지 맞아요. 저희가 보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정말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또 대한민국의 또 자랑스러운 브랜드 세나에서 이번에 또 사실 되게 큰 건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스노우 헬멧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쇼 데뷔해가지고서 영상도 만들어서 공개를 네. 했었고, 근데 저는 그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그 세나와 더불어서 그 이탈리아의 블루투스 헤드셋 전문 기업인 이제 인터폰이 얼라이언스 협력 관계를 딱 맺고 메시 생태계에 같이 하기로 했대요. 그게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상 자료 이렇게 딱 띄워주시고, 네. 그래서 그 딱 산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예. 악수 딱. 네. 세나를 차고 있는 라이더와 인터폰을 차고 있는 라이더가 만나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 게 따로 나오는데, 라이딩 하고 와서 맞아요. 같이 이제 같이 달리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세나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메시 인터컴이라고 하는 게, 메시가 이제 그물이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망인데 이 망 생태계 안에 인터폰도 함께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나나 인터폰은 메시 인터컴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양쪽에서 연결이 가능하게끔 네. 서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다른 인터컴 블루투스 헤드셋 제조사와는 다른 영역의 그 좀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죠. 뭐 그 생태계 안에 못 들어온 그룹하고는 같이 이게 안 될 테니까, 같이 엮이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나가 또 이렇게 되게 기민하게 딱 반응해가지고 이런 거 준비해 준 거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나의 생태계 안으로 인터폰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사실 그 메시 생태계를 같이 꾸린다. 그렇죠. 그러면 메시 망이 훨씬 늘어나는 거겠죠. 이를테면은 지금까지는 각자의 브랜드가 각자의 방법으로 그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두 브랜드가 만나서 조금 더 넓은 그 그쵸.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에너지를 좀 투입을 할 계획인가요? 그렇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각 회사가 그 세나는 세나대로 하고, 그리고 인터폰은 인터폰대로의 본인들의 영역을 넓히는 활동을 하되, 이 두 개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 친구가 뭘 쓰는지 별로 고민 안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네. 인터폰이나 세나 둘 중에 하나 쓰면 사실 그 이전에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세나의 비율이 워낙에 높아서 사실 이 뉴스 자체가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메리트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라이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나를 쓰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연결하기 너무 연결이 어렵죠. 안 되니까 굳이 이거를 활용을 못 하고 그냥 라이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없애준다, 맞아요. 경계를 네. 없앤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다른 브랜드랑도 맺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카르도 네. 업체 카르도도 메시를 사용하긴 해요. 네. 근데 카르도 혼자서 메시를 네. 쓰고 그 타 브랜드들이 그 메시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면은, 이거는 사실 혼자서 되게 고군분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먼저 얼라이언스를 맺은 세나와 인터폰은 훨씬 더 유리한 그렇죠. 고지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 사실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블루투스 헤드셋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헬멧과 더불어서 필수 장비화 되고 있다라는 걸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보이스 커맨드 시스템이 모터사이클로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죠. 그게 사실은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타고 달리면서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걸거나 할 때도 다 버튼으로 해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혹은 뭐 안내를 받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세나가 워낙에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잘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걸 딱 연합체까지 구성을 해버렸다라는 건, 이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전 세계 시장에서도. 또 최근에 저희가 이번 지금 이 신차 이슈 계속 쭉 다루면서 TFT 기반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쵸, 네. 저번에 얘기했던 혼다 보이스 컨트롤 시스템 그치.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터사이클로 스마트폰의 통화나 이걸 조작하려면 스마트폰과 모터사이클을 연결을 하고 그렇죠. 모터사이클과 헤드셋을 연결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확실히 블루투스는 이제 기본, 그쵸. 네. 필수 장비. 기본. 헤드셋. 인터컴. 거기에다가 지금 메시 인터컴이 도입된 지가 그래도 이제 연차가 꽤 됐네요. 돼 가고 네. 있어서
또 어떤 완성도 면에서도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이전에는 메쉬 인터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사용했을 때랑은 완전히 갭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라이더로서 뭔가 라이딩 환경에서의 편의성이 장난이 편의성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뭐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가자 하고 근데 맞아요. 예전에 기억해 보면은 누르고 들어왔니? 뭐- 들어왔니?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 그런 경험이 공감하실 있으실지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 같이 여럿이서 그룹 투어를 나가는데 출발하기 전에는 다 인터컴을 맞춰놨고 딱 연결을 다 시켰어. 근데 쭉 투어가 나가서 점심 먹고 나서 껐다 누구는 껐다가. 껐고 누구는 안 네. 껐고 뭐 이래 갖고 엉킨 상태에서 다시 켜갖고 연결을 다시 하다가 아이씨 몰라 그냥 그냥 가자. 그냥 가. 아직도 저는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메시 플러스 메시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K나 50S, 50R 안 쓰는 분들도 이 메시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것까지 해놓은 게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아 그쵸. 원래 다른 거 쓰던 분들도 굳이 다른 걸 구매를 안 하셔도 그것만 사면은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가 있다, 세나가 두세 가지가 있다 했을 때 얘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아 거니까. 맞네. 그럼 되네. 네. 그치. 네. EM에 저엠에 다 여러 개 쓰는 사람들은 다 달려 있는데 네. 이게 다 메시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근데 메시 플러스 메시를 딱 사면은 해결이 되겠군요. 네. 너무 광고 같지 않아요, 근데?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진짜로 안 써본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고 부담이 확실히 돼서 가격적인 부분은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비즈니스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나 제품이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가격 포지셔닝 자체를 조금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산 제품들 그리고 저가형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실제로 그 비즈니스 라이더들의 환경 안에서는 사실 그런 제품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선택하기에는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뭐 사실 전화 받는 용도가 가장 크겠죠. 그거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룹 라이딩을 하고 뭐 하루 정도 갔다 오는 데에는 사실상 그 메시 인터컴 자체가 워낙에 편의성이 높아서 그런 거를 이제는 세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치, 세나만 영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인터폰을 사용하는 그 고객들이 있어도 함께 이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표준화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이 되면 모두가 먹고 살 거고 그 생태계 안에 못 들어가는 업체는 또 도태되겠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일정 부분은 또 메시 인터컴의 세계, 세나의 메시 인터컴 이 세계가 확장이 되려면 쓰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굳이 세나 물건이 아니라 인터폰을 사더라도 늘어난다면 생태계가 늘어나고 이게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하면 영향력이 많아지면. 심지어는 그 현재의 시스템의 가격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표준화가 되고 나면 이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거는 사실 그 모터사이클 이슈하고는 조금 관계 없는 이야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전 세계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가장 또 영향력 있는 우리 세나 선배님 그 아는 얼굴도 나와. 우리 아는 얼굴도 나와가지고 아는 얼굴 나와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네. 저 그래서 조금 뭐 저거 얘기하면 사실 세나의 부정적인 의견 많으신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잘 더 이게 사용자가 많아져야 사실 브랜드도 기업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이익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시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걸 역할도 많아지는 거니까. 그 정말로 그 고성능 그리고 고음질 그리고 고기능성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내놓는 게 엄청나게 히트 칠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선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고 더 이상 거기서 발전을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기업으로서 정말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 점에서 굉장히 박수치고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돈 많이 버셔가지고 메쉬 인터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돈 많이 벌면 괜찮잖아요, 그죠? 아닌가? 좀 다양한 모델에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메쉬를. 조금 더 확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가격 정책을 그러니까 좀 가격 조금 더- 정책이라고 할 건 아니고 네. 그지? 가격이 조금 가격 자체가 네. 조금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메시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항상 쓰는 사람들 두 분이 쓰시잖아요. 메쉬로. 진짜 편하죠. 사실 저희도 이제 둘이 다니는데도 이게 헬멧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개 쓰니까 그치. 저희는 오늘은 이제 이거 직업상 썼다가, 네, 맞아요. 이제 모델에 맞는 헬멧을 써야 되다 보니까 여기도 달아놓고 저기도 달아놓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 헬멧 쓰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새로 등록해야 또 되고 앉아가지고 또 네. 또 이렇게 해야 하고 되니까. 언제는 또 이민희 기자님이 등록한 것도 있고 제가 등록한 것도 있고 막 그러면은 누가 맞아, 먼저 맞아. 눌러야 그 되는지도 순서가 네. 달라지니까. 그렇지. 이 헬멧을 나만 쓰는 건 아닐 네. 수도 있고. 근데 메시는 그냥 띡 하면은 바로 연결되니까.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용이 좀 부과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점차 더 그것을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 자체가 발전시키는 게 그걸 낮추는 그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먼저 선행됐던 것들이 점점 더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1년 어, 지금까지 2021년 모터사이클 뉴 모델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신차가 나오지 않은 브랜드 뭐가 있죠. 있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맨. 나올 것 스맨. 같은데 아직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스즈키는 나 기자님 표현대로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부러지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지만 정말 잘 듣는다. 그치. 네. 한 방이다 그거. 네. 확 찔러가지고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모터 이슈는 2021년 여기 이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차 이슈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찾아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많이 참여해 주세요. 댓글. 뭐 저거 이거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네.